자, 안녕하세요. 한국사 시간입니다. 오늘로써 이제 한국사를 여러분과 영상으로 배운 지 7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한번 배울 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원이죠. 대단원 1단원에서 경제활동과 사회모습, 그 중에서도 남북국의 경제를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삼국과 남북국의 사회 모습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이제 첫 번째 남북국의 경제 모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자, 관료전과 노급에 대해서 좀 배우겠습니다. 이번 여러분들 그 앞에서 이제 통일신라 배우면서 신문왕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거기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신문왕 때 이루어졌던 관료전 지급 그리고 노급 폐지입니다. 그러면 왜 신문왕은 관료전을 지급하는 대신에 노급을 폐지하려 했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노급과 많이 헷갈리기 쉬운 게 바로 시급이라는 거죠. 시급은요, 국가의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요, 노급에 비해서 면적도 크고요, 그리고 다수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국가의 공신이나 혹은 신분이 아주 높은 왕족 같은 경우 이제 뭐를 받는다? 시급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땅떼기로 받는 수준이 아니라요, 뭐 어떤 지역을 시급으로 받는다,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금강가의 마지막 왕이었던 구영왕 같은 경우에는 뭐 김해 지역을 시급으로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뭐 어마어마한 거죠. 노급 같은 경우는요, 시급하고 달려 관직에서 일하기 때문에 받는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시급보다 경우의 수가 뭐 많이 받을 수 있는 토지죠. 많이들 받았던 토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관료점과 함께 대칭으로서 되는 게 바로 노급인 겁니다. 시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근데 이 시급이 됐든 노급이 됐든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은 조세, 즉 그 땅에서 나는 이제 산출물의 일부, 이제 세금을 받는 게 아니라, 세금을 받는 것, 이게 조세, 그 토지세죠. 요즘 말로 하면 토지세를 받는 거에다가 플러스해서 노동력도 수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노동력 수치라는 게 무슨 뭘까요 하고 생각한다면, 단맛으로 말하면 그 지역에 있는 농민들에 대해서 내가 사실상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땅에 있는 농민들 불러다가 우리 집 담벼락도 쌓게 하고, 우리 집 건물도 짓게 하고, 마당도 쓸게 하고, 우리 집 논농사도 시키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요, 왕 입장에서는요, 이런 노급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겁니다. 노급이나 시급을 달가워하잖아요. 세금만, 왕에서 이런 대가로서 세금만 걷어가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농민들에 대한 사실상 이 지배권 뿐만 아니라 이제 또 되게 열심히 뜯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제 왕권을 세우고자 했던 이 신문왕 같은,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던 신문왕 같은 경우에는요, 이 노급을 폐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요, 관료전을 지급해요. 이러는 대신에 관료전을 지급한 거죠. 네가 관리로서 일한 대가로서 관료전을 지급하는데, 선생님, 관료전과 노급은 뭔 차이인가요? 앞에서 이미 얘기를 한번 배웠을 거예요. 관료전 같은 경우는 뭐가 없다? 노동력을 수취할 수가 없어요. 관직을 복무하는 자에게 지급을 하는데 조세만 받을 수 있어요. 토지세만 받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땅에 관료전을 받은 관리가 그 땅에 있는 이 농민들을 불러다가 자기 집에 논농사를 시키거나 자기 집 담벼락을 쌓게 하는 일을 벌일 수는 없습니다. 그냥 조세만 받는 겁니다. 신문왕은 어떻게 하느냐? 관료전을 지급하고, 자, 너희들 이제 관료전 받으니까 노급 필요 없지? 노급 받지 마 하고 노급을 땅 하고 폐지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요, 노급을 폐지하는데 얼마 걸렸냐면요, 얼마나 신문하기 무서운 사람이면 관료전을 687년에 지급을 해요. 근데 딱 했다가 2년 있다가 어떻게 한다? 689년에 노급을 폐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관료전을 맨 처음 관리들이 지급받았을 때는 노급 폐지라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관료전을 딱 지급받으니까 2년 동안 지켜보다가, 아, 너희들 이제 관료전 받으니까 노급은 필요 없잖아 하면서 노급을 폐지시켜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성덕왕은 정전을 지급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정전이 뭐냐 하면은, 여기 보시면요, 이거 보시면은 이거 이제 고물의 정자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정남 할 때 그 정입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자를 가리키는 하나의 글자예요. 성인 남성을 가리키는 글자인데, 그들 성인 남성에게 토지를 지급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이게 언제냐면 722년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거를 지급한 게요, 사실 뭐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요. 사실 이거밖에 없어요.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했다, 요 내용밖에 없기 때문에 정전이 뭔지 왜 지급했는지는 사실 모릅니다. 근데 다만 짐작하는 건 교과서에 나오는 게 국가가 백성을 직접 지배하려 하는 의도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대다수예요. 이제 저번에도 이제 설명을 했더니 왕토사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왕토사상. 모든 땅은 왕의 땅이라는 거죠. 모든 땅은 왕의 땅인데, 이제 농민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잖아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왕이 모든 땅은 왕의 땅이지만 너희들한테 내가 토지를 빌려준다,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해 준 것이 아니냐, 명목상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요즘에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정전이 뭔 뜻인지. 자, 그리고요, 귀족들 입장에서는 노급이 훨씬 좋죠. 괜찮아요. 조세만 수취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농민들까지도 지배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좋아요. 근데 그래서 귀족들을 끊임없이 이에 대해서 저항했고요. 결국은 경덕왕 16년 757년에 그러니까 이제 없앤 지 몇 년 지난 거예요. 없앤 지 이제 한 70년 그 정도 지났으니까 결국 어떻게 된다? 귀족들이 반발해서 노급을 부활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경덕왕 다음 왕이 해공왕이에요. 해공왕이 바로 이제 신라 중대 전제 왕권의 마지막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대 전제 왕권기에 어느 정도 이제 좀 경덕왕 때 되면은 이 귀족들의 반발을 막기가 좀 어려웠던 게 아닌가 하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계속 40페이지에요. 신라 민정문서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신라 민정문서라는 문서가 있는데, 뭐 신라 장적이라고도 불러요. 자, 이거는 발견된 건 우연이었습니다. 1934년 일본 동대사라고도 부릅니다. 쇼소인 정창원이라는 창고가 있어요. 이 도다이사에 쇼소인이라고 하는 창고가 있는데, 이 창고가 뭐 하는 창고냐면 일본 황실 있잖아요. 일본 천황가에 들어온 선물을 보관하던 창고입니다. 근데 이 창고가요, 그야말로 진짜 오래된 창고였던 거죠. 옛날 고대부터 받았던 선물을 쌓아두는 창고였던 거예요. 그래서 1933년에 이 창고를 조사하게 되는데,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금강경 하나가 나옵니다. 이제 불경 하나가 나오는데, 그 불경의 속지가 범상치 않았던 거예요. 그 불경의 사이사이에 끼워져 있던 종이가 범상치 않았던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책 보호하려고 싼 종이에요. 포장지. 근데 그 포장지가 범상치 않았던 거야. 그게 바로 뭐였다? 이 신라 민정문서였던 거죠. 이런 거였던 거예요. 근데 왜 포장지를, 글씨가 써져 있는 문서를 가지고 포장지를 했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즘 말로 하면 이면지 활용.
왜? 종이가요, 요즘처럼 흔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종이가 비싸요.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요, 이 세초라고 해가지고요, 이 사초 같은 경우에 글씨 썼던, 사관들이 썼던 종이를요, 물로 씻어가지고 다시 썼어요. 먹 지우고 그런 식으로요, 굉장히 이 종이 재활용도 할 정도였는데, 뭐 썼던 종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아까우니까 신라 때 뭘로 썼다, 이거를 금강경 같은 책 불경에 포장지 같이 썼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놀라웠던 게 뭔 내용이 담겨 있느냐, 신라의 이제 당시 요즘 말로 하면은 행정문서예요. 요즘 말로 행정문서인데, 서원경, 청주, 지금의 충청북도 청주 부근의 4개 촌락에 대한 문서인데, 내용이 있습니다. 각 촌락의 인구, 토지와 토지의 종류와 면적, 소와 말의 수, 수목, 나무와 과실나무의 종류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기록했을까요? 왜 이거 기록했을까요? 그것도 3년마다 다시 기록했던 겁니다. 3년마다 업데이트. 그러니까 굉장히 성심성의껏 했던 거죠. 혹시라도 바뀔까봐 다시 하고 했던 겁니다. 이거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조세, 토지에서 나는 세금 걷고요, 공납, 특산물 뭐 있는지, 노동력의 징수 자료를 작성했던 거예요. 자, 토지 종류와 면적하니까 이걸로 조세 걷고요, 소나 말의 수, 수목의 종류 가지고 특산물 뽑아내고, 인구, 사람은 얼마나 있는지 해서 노동력 뽑아내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적지도 않았어요. 남녀의 연령에 따라서요, 인구는 남녀의 연령에 따라 6등급으로 구분해서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등급을 왜 구분했을까요? 인구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일 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죠. 노인들 일 시킬 수 있어요? 일 시키기 힘듭니다. 어린아이 일 시킬 수 있습니까? 일 시키기 힘듭니다. 여자 일 시킬 수 있죠. 하지만 여자들이 시킬 수 있는 일과 남자를 시킬 수 있는 일이 또 다르다고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등급으로 구분을 한 겁니다. 해당 등급에 따라서 시킬 수 있는 일을 분류해서 시켰다는 거니까 상당히 꼼꼼하게 기록을 한 거죠. 그리고서 아주 그냥 뭐한다, 일을 아주 그냥 꼼꼼하게 시켜 먹었던 것 같아요. 호도요 9등급으로 나눠서 기록했는데, 이거는 아마도 이제 재산의 정도 혹은 토지 소유의 정도에 따라서 나눈 것이 아닌가 하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통일신라 시대 농민들의 생활은 어땠나 한번 보죠. 조세 공물역. 자,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삼국시대 때부터 우리나라 농민들은요, 조세, 공물역, 이렇게 세 가지의 부담을 국가에 부담합니다. 토지세인 조세, 특산물인 공물 혹은 공납, 그 다음에 노동력을 하는 역도 두 종류가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국가에서 시키는 이제 요즘 말로 노가다를 하는 요역, 그 다음에 군대 가는 군역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타인의 토지를 빌려서 경작하는 경우도 있었겠죠. 타인의 토지를 빌려서 경작하는 경우도 있었을 텐데, 아니, 부유한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가 농사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남한테 농사를 맡기는 거죠. 대신에 뭐 하는 겁니까? 그 수확량의 반은 나한테 줘 하는 식으로 해서, 농민은 자기가 농사는 지었지만 그 수확량의 반 이상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곡물은요 촌락 단위로 특산물을 납부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이요 집집마다를 다 국가가 다 이제 너는 뭐 가져와 이런 게 아니라, 한 마을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화정동에 있는 농민들은 토끼 가죽 100장을 내놔라. 그러면요 화정동에 있는 농민들이 어떻게 한다, 토끼 가죽을 모아다가 저번에 얘기했죠? 이 촌주 혹은 촌주 한테 모아주면 촌주가 그걸 걷어다가 위에 상위 기관에다가 납부하는 방식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할당을 주면은 그걸 맞춰서 줬던 것 같습니다. 자, 역은 군역을 비롯해서 각종 부역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군대를 가라고 하면 군대 가야죠. 또 이제 뭐 성을 쌓아라, 건물을 지어라, 길을 닦아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단순히 군대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군대를 가지 않더라도 이제 요즘 말로 하면 국가에서 시키는 노가다를 1년에 어느 정도 해줘야 합니다. 그게 의무였어요. 자, 그 다음에 향과 부곡이라는 행정구역이 있습니다. 이 향, 부곡에 대해서는 고려시대 때 또 나오게 되는데요. 이 향하고 부곡은 일반 군현으로 취급되지 않는 특수행정구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지방관도 파견이 안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행정구역이었어요. 근데 이곳에 이제 주민들은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많은 공무를 부담하고요, 특수한 역을 담당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희들은 이 일을 해야만 해. 예를 들면 그릇을 만든다던가, 아니면은 혹은 어떤 특정 지역에 보초를 서야 한다든가, 아니면 좀 더럽고 천한 일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특수한 역을 담당해요. 그것도고요. 차별 대우가 존재했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고려시대 때 또 더 자세히 배울 겁니다. 근데 이 향부곡의 존재가 처음 보이는 게 바로 통일신라 때인데요. 이 향부곡이 통일신라 때 나타나거든요. 근데 왜 이게 나타났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되게 많아요. 사실 예를 들어서 천민들의 주거지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이제 혹은 삼국이 통일되는 과정에서 저항을 했던 지역에서 대해서 페널티를 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정확하게는 몰라요. 왜 이렇게 차별 대우를 받고 얘네들이 어떻게 차별 대우를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근데 대체적으로는 평민들인데 다른 지역과보다 무거운 세금을 내고 그리고 차별 대우를 받는 지역이었다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41페이지 보도록 하죠. 자, 통일신라 시대 대외 무역을 보겠습니다. 다른 나라와 무역을 했는데요. 당나라와 일본과 공무역과 사무역이 성행했습니다. 이게 참 우리나라 국가들이 이제 무역을 한다던가 이런 모습을 보면요, 그 당시 중국이 어떠한 태도를 지니고 있었는지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그런 대외 교류 영상이 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은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개방적이고 국제 무역을 장려했어요. 당시 이제 당나라 수도였던 장안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도 많이 있었고 인구가 100만에 달했다고 할 정도니까 굉장히 국제적인 모습을 띄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요, 당나라와의 공무역뿐만 아니라 이제 직접 사신단이 이끌고 와서 물건을 교환하는 무역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상인들이 무역하는 것도 굉장히 성행했던 것 같습니다. 자, 수도인 경주와 가까운, 지금의 이제 경주라고 부르는데 당시에는 이제 금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가까운 울산. 여러분 알죠? 울산광역시 아실 거예요. 울산 이쪽이요, 경주하고 가까워요. 경주와 가깝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인구 100만의 대도시인데 이게 1960년대까지만 해도 이제 어촌이었어요. 그냥 모래사장만 있는 어촌이었는데, 이 울산이 핫했던 시절이 지금 현대 시절, 오늘날 뿐만 아니고요, 통일신라 시절에도 울산이 핫했습니다. 그래서 울산이 무역항으로서 기능을 했다는 거죠.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은 이제 서울로 치면 인천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로 뭐도 들어왔다? 이슬람 상인들까지 왕래할 정도로. 이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 가지 증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중동 쪽, 이슬람 쪽의 기록에서 신라가 언급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또 이런 거 있죠. 이거 이제 경주에 있는 이제 원성왕릉, 이제 괴릉이라고 부르는 릉이 있는데, 이 원성왕릉의 무인석이에요. 무인석. 석상들이 쭉 있는 건데 무인석인데, 이거 딱 봐도 뭡니까? 이거 한국 사람이에요? 수염이 덥수룩 해가지고 코도 울퉁하고 등치도 이렇고, 이거 딱 봐도 이거 약간 뭐예요? 외국 사람의 느낌, 중동 사람의 느낌이 확연하게 풍기죠. 실제로 들어와서 살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최소한 이슬람 상인들이나 중동 지역 사람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류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보겠습니다. 산동반도와 양쯔강 하류 지역에는요, 신라인 거주지가 형성이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신라방, 신라촌 같은 거주지역 이고요. 여기에 또 뭐가 있었냐, 신라소. 신라인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 신라인들이 자치기구를 하게 된 거죠. 이제 서로 규칙을 만들고 서로 이제 지키는 그런 자치기구도 생기고요. 신라원이라는 절도 생깁니다. 여러분들 뭐 지금도요, 저기 미국이나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이제 그 교민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 미국이나 이런 외국의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형성을 한다고요. 근데 그 커뮤니티의 이 중심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 교회인 경우가 많아요. 마찬가지로 신라인들이 이제 이 절을 다니면서 신라원이라는 절을 세우고 이거를 다녔다. 절을 이제 믿음의 장소로 삼았다, 이런 거고요. 또 신라관이라는 게 있었어요. 신라 사신 등이 머물던 숙소인데 이런 숙소가 별도로 있었다는 건요, 신라 사신이나 상인들이 굉장히 많이 갔다, 이런 걸 또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또 장보고 유명하죠. 이 장보고 같은 경우는 어떤 청해진을 설치를 해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라인들을 어떻게 한다, 해적들이 잡아다 노예로 팔아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적을 소탕하겠다 하고 왕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이 지금의 완도 지역에다가 청해진을 설치하고 해적을 소탕합니다. 해적을 소탕하니까 이 해상무역권을 장악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해적을 소탕했는데 왜 해상무역권을 장악합니까? 이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적을 물리치고 만한 이런 무력을 갖췄어요, 바다에서. 그러니까 상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 장보고를 통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왜? 보호를 받고자 하는 거죠. 해적의 보호를, 해적으로부터 공격을 안 당하고 안전하게 무역을 할 수 있다는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승려였던 엔닌이라는 승려가 있었는데 구당 입법 순례기라고 있습니다. 이런 책을 썼던 승려가 있는데 이 엔닌 같은 경우에는 이 장보고한테 보호를 받아가지고 중국까지 무사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장보고는요, 이 장보고를 거치지 않고서는 이 서해와 남해의 무역, 일본과 중국 그리고 신라 사이의 무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이 장보고가 어떻게 합니까? 신라 왕실의 이제 왕위 계승 분쟁에 뛰어들어 가지고 실제로 이제 신무왕의 등극에 기여하게 되죠. 그 다음에 넘어가고요. 자, 다음 보죠. 신라 말의 경제입니다. 통일신라 말. 자, 노급이 부활이 됐어요. 아까 얘기했죠. 경도강 때 757년에 노급이 부활을 했습니다. 농민들, 귀족들이 강력하게 요구해가지고 부활을 해요. 여기에다가요, 해공왕 때 되면은 무열한계 전제 왕권이 붕괴가 되는데, 이 붕괴가 되면서 어떤 분위기가 되냐면은 누구라도 왕위에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됩니다. 누구라도 힘 있는 사람이면 왕위에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왕위쟁탈전이 발생하죠. 근데 그러니까 신라 중앙이 이 왕위쟁탈전으로 혼란스럽다 보니까 귀족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게 됩니다. 왕권도 약화되고. 사실 왕위를 차지한 세력가가 있을 때 그 세력가가 귀족을 통제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내 편을 들어줘야 내가 왕을 먹죠. 그러다 보니까 귀족에 대해서 싫은 소리를 하거나 귀족을 통제하고자 하는 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 결과로서 오는 것이 뭐냐, 귀족들이요, 농장을 대규모로 소유하고 농민들을 예속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농민들에게 고리대금을 해가지고 농민들의 땅을 빼앗고, 땅을 빼앗긴 농민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니 그 농민들이 자신을 어떻게 한다, 귀족들의 노비로 팔아온 겁니다. 이런 사례가 엄청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노비한테 세금 걷어요? 노비한테 세금 못 걷지 않습니까? 군대 못 갑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기 때문에 세금을 걷지도 못하고 군대를 보내지도 못해요.
거기에다가 귀족들의 농장 같은 경우에는 이 귀족들이 힘이 있으니까 세금도 잘 내려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국가 재정이 약화돼요. 돈이 없는 거야, 국가가. 왜? 농민들이 상당수가 이 귀족의 밑으로 들어가 노비가 돼버렸으니 세금도 못 걷는 거예요, 걔네들한테. 국가 재정이 악화되다 보니까 그나마 남아있는 애들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수탈을 강화하는 거죠. 남아있는 애들에 대해서라도 어떻게 한다? 더 열심히 국가가 뜯어내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귀족들한테 뜯겨, 국가한테 뜯겨. 결국은 농민들이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땅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거나, 아니면 농민이 귀족의 노비로 전락하거나, 아니면은 못 살겠다 하면서 농민 봉기,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거나 무기를 잡고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적고적의 난, 이제 붉은 바지를 입었다고 하죠.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42페이지입니다. 자, 발해의 경제입니다. 자, 주로 발해는요, 밭작물을 재배했던 걸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벼농사를 할 수 있는 한계선이 있어요. 근데, 발해가 아무래도 북방에 있다 보니까요, 벼농사를 짓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평안도 지역이나 함경도 남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나서는 나머지는 벼농사를 짓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밭작물을 재배했을 거고요. 고가 입장에서 어느 나라랑 같듯이 철제 농기구 보급하고 우경 장려했고요. 가축을 많이 사육했는데 특히 말 같은 경우에는 주요 수출품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말 같은 경우에는요, 이 만주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만주 동부 지역에서 이 말을 많이 사육해 가지고 이 주요 수출품으로 우수한 말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말을 수출하게 됐어요. 자, 수렵이 성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여기 겨울이 길잖아요. 그래서 겨울이 오면은 이제 농경가 어려우면 이제 산들 다니면서 이제 동물들을 잡는 거죠. 그래서 모피라던가 녹용이라던가 사양 등을 수출하는 것들입니다. 동물로부터 얻는 것들이죠. 자, 대외교를 보겠습니다. 주변국 서역과 활발하게 교육했다. 발해도 아까 신라와 마찬가지로 서역 지역들, 이제 중동이라던가 이런 이제 아랍 국가들, 이슬람 국가들과도 교류가 있었던 것 같고요. 특히 당과도, 그리고 일본과도 교류가 활발했습니다. 당에는요, 발해관이 존재했습니다. 아까 저번에 신라관 얘기했던 거 비슷한 겁니다. 사신임 업무나 무형 업무를 처리했던 발해관이 존재했고요, 당나라에. 그리고 일본과는 대규모 사절단이 왕래했습니다. 특히 당나라와 맨 처음에 사이가 안 좋던 시기에는 이 발해가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탈출구로서 일본을 택해 가지고 일본에 굉장히 이 발해가 적극적으로 교류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신라하고 아예 사이가 안 좋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신라도라는 상설 교통로가 있었어요. 만약에 정말 사이가 안 좋고 교류가 없었으면 교통로도 없겠죠. 그래서 신라와 교류를 했다고 하는데, 이 지도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 교과서 42페이지 지도 보시면은 신라를 향해 가는 신라도라는 길이 보입니다. 이런 절도에 이제 상설 교통로가 있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통해서 왕래했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다음 보겠습니다. 삼국과 남북국의 사회입니다. 자, 먼저 신분제도, 부여, 초기 고구려, 사만의 신분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43페이지예요. 자, 호민과 하호, 노비 등이 존재했다고 하는데, 이 호민하고 하호라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얘네들은. 근데 이 뭐냐, 이게 정확하게는 이제 예를 들면 호민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계층으로 보이고요. 하호 같은 경우는 농업에 종사하는 평민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호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전쟁이 나가면은 뭐다?
전쟁이 나면은 무기를 들고 전쟁을 하러 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일을 하지 않고요, 전쟁에 나가던 계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좌식자, 앉아서 밥만 받아 먹는, 노동하지 않는 그런 계층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경제적으로 땅도 있고 부유한 계층이었다면, 하오는 호민 밑에 있거나 또는 별도로 농업에 종사했던 평민인데, 호민이 전쟁에 나가면 하오는 곡식을 날라도 줬다고 하니까 농업에 종사하는 평민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호민보다는 좀 밑에 있는 계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호민에 대해서 하오가 이제 종속돼 있었다, 아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좀 알아둡시다. 자, 그리고 가나 대가들, 군장들이라고 볼 수 있죠. 세력가들입니다. 이 호민을 통해서 음락을 지배했다고 하는데, 이 호민이 하오보다 위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호민을 통해서 음락, 마을 단위를 지배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나 대가들은요, 왕과 다른 독자적 세력 보유했다고 저번에 얘기했었죠. 자, 그런데 이 가나 대가들은 중앙집권화 과정에서 중앙귀족으로 전환됐습니다. 여러분들 배웠지 않습니까? 앞에서 삼국시대 때 배웠는데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가가 자신의 세력을 이제 어떻게 한다? 왕한테 헌납하는 대신에 중앙귀족으로서의 기득권을 인정받았다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삼국시대쯤 되면요, 귀족, 평민, 천민으로 구분되는 엄격한 신분제가 성립이 되고요, 이런 신분은요, 사회적 지위를 결정짓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대로 세습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삼국의 신분제도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구려 보겠습니다. 왕족의 고씨가 있었고요, 오부 출신의 귀족들이 최고 지배층이었던 것 같아요. 백제 보겠습니다. 왕족 부여씨가 있었고, 부여씨입니다. 두자입니다. 팔성의 귀족이 있었는데 얘네들을 대성팔족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큰 성 8조, 잘 나가는 집안 8집안 이렇게 있는데, 여덟 집안을 어떻게 꼽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중국 역사책에 기록이 되는데, 여러 책마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뭐냐, 사, 연, 협, 해, 진, 국, 목, 백 해서 8개의 성이 이제 최고 지배층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라 같은 경우에는 박씨, 석씨, 김씨가 돌아가면서 초반에는 왕위에 올랐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일단 최고 지배층이고요. 또 이제 신라, 아까 말했듯이 가나 대가가 중앙집권화 과정에서 중앙귀족이 되었다, 이런 얘기 하듯이 지방의 족장 세력 등이 통합 편제되는 과정에서 골품제가 성립을 됩니다. 이 골품제는 신라의 이 신분제도가 성립되는데, 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왕족은 성골이나 진골이 되고요, 족장은 세력에 따라서 세력이 좀 크다 하면 육두품, 세력이 겁나 약하다 일두품,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성골과 진골의 차이는 뭡니까 한다면은, 성골이 진골보다 좋은 건 알겠어요. 근데 성골은 어떻게 성골이고 진골은 어떻게 진골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날까지도 미스터리입니다. 여러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차차. 근데 옛날에는 왕족과 왕족이 결합하면 성골이고 왕족하고 귀족이 결합하면 진골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 사례를 봤을 때 이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요즘에는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이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진덕여왕이 마지막인 성골이거든요, 진덕여왕이. 근데 이제 진덕여왕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진평왕의 동생의 딸이에요, 진덕여왕이. 근데 웃긴 거는 이 태종무열왕이었던 김춘추 같은 경우에 진골이란 말입니다. 근데 진골인데요, 일단은 자신의 할아버지가 진지왕이라는 왕이고요, 자기 엄마는요, 진평왕의 이제 자기 엄마 같은 경우에도 왕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왕족, 아들 왕족, 엄마 왕족, 이런데 진덕여왕은 성골이고 김춘추는 진골이죠.
그래서 뭐 많이 최근에 좀 약간 이게 맞지 않느냐 했을 때 이제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진평왕과 관련돼서 직계 인 가족들을 선골로서 신성화한 거 아니냐. 왜냐면 이때 진평왕 이후에 선골이라는 얘기가 나왔다가 잠깐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썰일 뿐이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모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거는 이제 골품 관등표예요. 이게 딱 여러분들 헷갈리기 쉬운 건데, 진골이 있습니다. 진골은 오픈까지. 육두품은 6에서 9. 5두품은 10, 11, 4두품은 12에서 17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진골은요, 진골은 1에서 5만 하는 게 아니라요, 17부터 시작해서 1까지 모두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육두품은 맨 꼬레비부터 시작해서 육품인 아찬까지, 5두품은 대나마까지, 4두품은 대사까지. 선생님, 근데 1두품하고 3두품은 안 보이는데요. 1두품하고 3두품은요, 나중에 사실 귀족 대접을 못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평민화 돼버립니다. 그래서 관직에도 나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육두품도 이제 여기서부터 왕족이잖아요. 여기까지가 왕족이고 육두품부터 이제 귀족인데, 육두품도 왕족 아닌 사람 중에서는 제일 높은 거죠. 근데 얘 어디까지밖에 못 올라간다? 아찬까지밖에 못 올라가요. 아찬까지밖에 죽었다 깨어나도 아찬이에요. 얘는 아무리 잘 날고 기어도. 근데 아찬인데, 이 아찬이면 요즘 하면 뭐 급이냐면은 군대로 치면 부사령관이고요. 부처로 치면 차관급입니다. 장관 절대 못해요. 차관급입니다. 그러니까 진골 시다발이나 하는 거죠. 진골 서포트까지밖에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말이 되면 육두분들이 불만을 갖죠. 거기에다가요, 이 골품제가 진짜 지독한 거는, 이 사람이 사회적인 지위만 결정짓는 게 아니라 이 생활까지, 심지어는 집의 크기까지도 결정지었던 게 바로 이 골품제였다고요. 자, 다음 볼까요? 자, 일단 그리고 이제 귀족은 여태까지 이제 귀족 지배층 얘기 많이 봤으니까 이제 평민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평민은요, 대부분 농민으로서 이제 자유민이고요. 자, 조세와 특산물을 납부하고 노동력을 징발당합니다. 뭐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자, 근데 농민이 유랑민이나 노비로 전락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아까도 설명했듯이 이런 경우는 국가 입장에서 손해다 아니다. 손해입니다. 세금을 못 걷어요. 떠돌아다니는 농민들한테 어떻게 세금을 걷을 겁니까? 어떻게 군대를 보낼 거예요?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된 농민인데 얘네들한테 세금 어떻게 걷습니까?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유랑민이 되거나 노비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농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합니다. 왜 가난한 농민들을 구제합니까? 얘네들이 유랑민이나 노비가 전락하는 케이스가 보통 어떻게 된다? 여러분 혹시 보릿고개라고 들어봤습니까? 보릿고개? 이걸 이제 춘궁기라고도 부르는데, 봄철이 지금에는 뭐 벚꽃 엔딩이네, 뭐 이런 막 하면서 아름다운 계절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현대 되기 전까지만 해도요, 이 봄철이라는 건 아주 지독하게 힘든 계절입니다. 왜? 춘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은요, 이제 보리는 아직 안 나왔어. 보리는 아직 안 나왔어요. 보리는 수확이 안 됐어. 근데 쌀은 떨어졌습니다. 쌀은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 4월 정도 한 달이요, 아주 그냥 죽음의 고난의 행군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죽했으면 우리나라처럼 들에 난 식물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민족이 없을 겁니다. 워낙 나무를 많이 캐먹어가지고 산에 들에 돌아다니면서 어떻게든 먹을 걸 찾아다녔던 거야. 해다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잣집 가가지고 저 곡식 좀 빌려주십시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가을철 되면 갚겠습니다. 하는데 이자가 무지막지해요. 그래서 가을철에 어찌어찌 갚고 나면 다음에도 또 곡식이 모자라, 또 빌리고, 이렇게 반복되다가 예를 들어 6년 한번 들거나 혹은
갚다가 계속 이자가 불어나면요, 농민들은 선택하는 게 두 가지가 떨어지는 겁니다. 못 갚고 도망가거나, 아니면 뭐가 된다? 노비가 되거나. 내가 농민들 세금 안 냅니까? 먹고 살기 힘든데 곡식 갚고 나면은 세금 낼 돈 없어요. 세금 못 내면 어떻게 한다? 관청에 끌려서 엉덩이 맞고 이런 일 벌어진다고요. 또 도망가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농민들을 어떻게든 구제를 해야 어떻게 한다? 얘네들이 유랑민이 되거나 노비가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겠다 해가지고 한 게 바로 고구려의 진대법입니다. 대표적인 거죠. 이 진대법은 이제 간단히 말하면 봄철에 농민들한테 나라에서 곡식을 빌려줘요. 곡식을 빌려줬다가 가을철에 약간의 이자만 받고 돌려받는 겁니다. 약간의 이자일지라도요, 그 부잣집이나 귀족들이 빌려주는 곡식의 이자에 비하면 아주 싼 이자죠. 그리고 이자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곡식은 그냥 창고에 쌓아두면 어떻게 한다? 점차적 줄어들잖아요. 썩기도 하고, 쥐나 벌레들이 파먹기도 하고 해서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을 메워야 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이자만 받고 농민들한테 곡식을 지원해 줬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평민 말고 이제 천민들, 대표적인 게 노비입니다. 천민 하면 노비죠. 노비는요, 왕실, 관청, 귀족에 예속되었습니다. 근데 이 노비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전쟁 포로가 되면 노비가 돼요. 그래서요, 뭐 기록을 보면은 이제 공을 세운 신하들한테 포로를 상으로서 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전쟁 포로가 노비가 되고요. 또 죄를 지으면 노비가 되는 케이스가 있죠. 예를 들면 뭐 죄인의 가족이 된다던가 이런 사람들이 연전해가지고 노비 되는 거 봤죠. 뭐 이런 고구려 여러 가지 뭐 봤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귀족에게 진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 이거 채무노비라고 하는데 못하면은 어떻게 한다? 몸으로 때우는 거죠. 그래서 노비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이제 계속 또 보겠습니다. 자, 44페이지입니다. 삼국의 법 얘기 좀 하겠습니다. 삼국의 법은요, 사실 온전한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일부 사서에 남아있는 내용 보고서 대충 짐작을 할 수 있는데요.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반역자를 화형에 처한 뒤 목을 베었습니다. 이거 지독하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서 최고의 고통이 장렬통, 화상을 입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아주 노릇하게 구워준 다음에 고통을 주고 그 다음에 반쯤 이제 태워서 죽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참수를 하고 가족은 노비로 삼았어요. 반역하지 말아야겠죠. 자, 그 다음에 적에게 항복하거나 패전한 자도 사형에 처했습니다. 이거 무서워서 지겠습니까? 자, 도둑질한 자는 12배로 배상하게 했습니다. 아유, 진짜 세게 배상하죠. 부여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부여의 법도 12배로 배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고구려가 부여를 계승했다는 걸 법에서도 좀 드러나 있습니다. 백제 같은 경우는요, 반역자나 전쟁에서 물러난 군사, 살인자는 참수하고요. 참수는 목 뺀다는 얘기입니다. 도둑질한 자는 귀양을 보내고 2배 배상. 선생님, 고구려보다 약한데요. 귀양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 귀양이요, 무슨 좋은 게 아니에요. 장난 아니라고요. 이제 먹고 살기 지옥으로 던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뇌물을 받거나 횡령한 관리는 3배 배상 후 종신금고용. 요거 세죠? 아주 그냥 횡령 관리들한테 아주 혹독하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혼인한 부인이 간통하면요, 남편 집에 노비로 삼았어요. 독한 놈들입니다. 이거 간통하면 큰일 나네요. 가뜩이나 남편 집에서는 이 부인에 대해서 아주 원망하는 마음이 클 텐데 학대는 정해져 있죠. 아주 그냥 그 남편 집에서 아주 그냥 혹독하게 굴림을 당할 것 같습니다. 신라의 법도 이제 고구려나 백제와 비슷할 것 같다고 하고요. 자, 삼국의 풍속 보겠습니다. 자,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간소한 혼인 풍속이 있었다는 거죠. 사치스럽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녀가 자유롭게 교제하면서 결혼을 했고요.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은 뭐 이제 부모님들이 혼처를 정해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연애 결혼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남녀가 혼인하면 수의를 준비했다. 이게 뭐냐면은 이 고구려 같은 경우는 전쟁이 빈발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고구려는 양면 전쟁이 강요되는 나라였어요. 남쪽에도 백제, 신라 있고 북쪽에는 북방 유목민족, 서쪽에는 중국,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빈발했고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 이런 사회였다는 거죠. 백제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와 언어, 풍속, 의복이 유사했다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같은 부여로부터 갈라져 나온 혹은 고구려에서 내려온 지배층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유사했을 겁니다. 그래서 백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민중들하고 지배층하고 쓰는 용어나 언어가 달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중국과 활발한 교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지배층들은 중국의 고전이라던가 사서, 한문, 역사책, 한문 같은 거에 굉장히 능숙했던 것 같습니다. 자, 신라 같은 경우에는 화백회의가 있었는데, 이 화백회의가 뭐냐면, 신라는요, 아무래도 삼국 중에서 가장 동남쪽에 이제 구석에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좀 뭐라고 할까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발전 속도가 느렸어요. 그래서 여러 부족의 세력이 이제 함께 사회를 이끌어 나가던 그런 전통이 오랫동안 유지됐던 게 아닌가. 그런 전통이 이어져서 화백회의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화랑도 같은 경우에도 원신사회의 청소년 집단에서 기원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전통사회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 보면요. 얘네들이 성인이 되기 위해서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혹은 집단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태국 같은 경우에는요, 아프리카 아니지만 태국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승려로서 절에서 한 달 동안 집단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그래서 화랑도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이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이런 전통사회에서 집단 생활하던 것이 반영된 게 아닌가 하고 보는 거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45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통일 후 신라 사회입니다. 신라가요, 삼국을 통일한 후 백제, 고구려, 유민과 영토를 흡수해서 국가도 커지고 인구도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평화가 오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활발한 교류도 했죠. 근데 여기서 특징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일단은 성골이 소멸합니다. 통일기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진덕여왕 삼국에서 백제를 멸망시켰던 태종무열왕 앞해왕이죠. 이때 이제 진덕여왕이 죽으면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한다? 성골이 없어지고 이제 진골만 왕위에 오르는 이렇게 했고요. 또 1드품과 3드품도 초반에는 뭔가 위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맨 처음 생겼을 때는. 근데 이것이 이제 평민이나 다를 바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진골이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까 진골도 6두품으로 강등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교과서 45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진골에서 6두품으로 하는 낭해화상 탑비라는 이 낭해화상이라는 스님이 있어요. 근데 이 스님이 원래는 이제 뭐다 태종무열왕의 8대손이에요. 근데 이제 왜 이 사람이 스님이 됐는데 이제 스님인데 뭐라고 나와 있냐? 아버지가 범청이라는 사람인데 김범청이죠. 원래 골품이 진골이었는데 한 등급 떨어져 가지고 등난이 되었다. 등난 얻기 어렵다는 뜻이죠. 그래서 육두품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육두품도 얻기 어려웠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신라 말의 변화입니다. 자, 호족들이 독자적 세력을 구축을 했는데 얘네들이 육두품 출신의 학자들, 유교 정치 사상을 내세운 육두품 출신의 학자들과 연결돼 가지고요. 얘네들을 중심으로 골품제의 바탕을 둔 신라 사회가 해체하고 후삼국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에요. 발해 같은 경우를 좀 보겠습니다. 발해에 대해서는 사회 모습을 짐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번에 얘기했듯이 발해에 대한 역사적 기록 자체가 굉장히 적어요. 자, 그럼 발해 사회를 좀 보겠습니다. 주민 구성은요, 고구려계와 말갈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배층의 다수는 고구려계지만요, 사람 숫자는 말갈계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배층의 다수가 고구려계라는 거는요, 일부는 말갈계 지배층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법률과 풍속은요, 고구려와 유사했던 걸로 보입니다. 유사했던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고구려 문화도 보이고 당의 문화도 보입니다. 당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였던 것도 보이죠.
자, 여성의 지위가 비교적 높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사라고 하는 여성 교사가 존재했는데, 이 여성 교사들은 이제 주로 뭘 했냐, 여자들을 여자가 가르쳤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대단한 건가요?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여자들의 교육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요, 사실 많지 않았어요.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자, 다 여기까지가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폭넓은 대외교류와 문화의 발전, 고대 문화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